자,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좋습니다. 눈이 좀 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 110, 우리가 6쪽이 되겠습니다. 자, 116쪽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인데, 자,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내용이 이 상업 입지 이론에 있어서 이 상권, 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의 상권을 분석하는 학자들의 모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레일리의 중력 모형을 배우셨고, 그리고 레일리의 중력 모형을 수정한 우리가 컨버스의 모형을 배우셨습니다. 자, 오늘은 28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던 우리 학자고, 그리고 앞으로 자주 출제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 29회도 출제될 수도 있는 학자니까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학자는 상당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학자의 이름이죠. 허프란 학자입니다. 허프. 자, 이 허프에 있어서 확률적인 상권 모형인데, 자, 여러분이 확률이라는 것을 항상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확률. 이 대도시 내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 유형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쇼핑센터나 특정 할인점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 확률이란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확률적인 상권 모형을 얘기합니다. 자, 이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쇼핑센터라든지 또는 할인점이라든지 이 매장 단위죠. 매장 또는 이 점포 단위입니다. 도시 단위가 아니라 매장 단위 또는 점포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매장 단위, 점포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모형이다. 자,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점포의 성격. 자, 여러분 편의품을 판매하는 점포나 아니면 선매품을 판매하는 점포인가, 이 전문품을 판매하는 점포인가, 이 점포의 성격 또는 접근성, 교통의 편의성 등에 따라서 이 공간, 거리에 따르는 마찰 개수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까 들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숫자는 다양한데, 문제는 이 공간 거리 마찰 개수를 우리 뭐라고? 2라고 가정을 합니다.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면요, 이 공간 거리 마찰 개수가 반드시 여러분 보면은 괄호 안에 2라고 가정한다, 이 말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기 좋도록 항상 우리는 2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2라고 가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중력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다. 중력 모형. 자, 2라고 가정해서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이때 우리는 매장 규모를 우리는 뭐죠? 매장의 면적. 자,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죠. 비례. 자, 매장 면적에 비례를 한다. 그리고 거리. 이 거리에 우리가 제곱에 반 비례한다. 자,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 비례, 반비례, 요걸 또 바꿔서 출제를 또 자주 하죠. 자, 이 중력 모형을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A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자, A 쇼핑센터가 있는데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이 16,000제곱미터다. 상당히 크죠.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이 16,000제곱미터인데 이 소비자, 거주지. 자,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인구가 10만 명이다. 자,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이 주어졌을 때 A 쇼핑센터와 소비자 거주지와의 거리는 4km다. 4km.
그리고 또 소비자 거주지에서 2km 지점에 2km 지점에 우리가 B 쇼핑센터가 있다. 자, B 쇼핑센터인데 이것은 4,000 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매장 면적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말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 소비자 거주지에서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냐 얘기입니다. 이걸 구하는 문제를 우리는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그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간단한 용어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요. 시장 점유율. 시장. 여러분, 상권 내에서 A 쇼핑센터가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냐, 그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가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은 A 쇼핑센터에 뭐가 같다? 시장 점유율과 같다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시장 점유율 나오면은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장 점유율로도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25회 시험에는 시장 점유율로 출제했어요. 말을.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는 방문할 확률로 출제했습니다. 말을 좀 바꿔서. 자, 이때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는 항상 분모는 뭐죠? 분모는 상권 내에 있는 각 쇼핑센터의 유인력을 다 대줘야 돼요. 분모는. 지금 두 개만 있으니까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데, A 쇼핑센터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얼마죠?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 16,000에 비례를 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소비자 거주지에서 A 쇼핑센터까지 거리 4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건 A 쇼핑센터의 유인력,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고, B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 얼마? 4,000. 4,0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2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걸 더해주면은 상권 내 각 쇼핑센터의 유인력의 합계, 이 전체 유인력이죠. 결국은 이 전체 유인력에서 A 쇼핑센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6,000을 4의 제곱 16으로 나눠주면은 1000이 돼요. 그리고 4,000을 2의 제곱 4로 나눠주면 또 얼마죠? 1000. 그러면 2000분의 1000이니까 2분의 1입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점유율을 구한다. 유를 구할 때는, 비율을 구할 때는 퍼센티지 개념이니까 퍼센티지를 구할 때는 100을 곱해주면 돼요. 100을 곱해주면 몇 프로죠? 우리가 50%가 된다. 50%. 그러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50%가 나오는데, 또 출제를 또 이용객수 구하는 걸 내요. 자, 여러분 23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A 쇼핑센터를 뭐 방문해서 우리가 물건을 살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A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수 몇 명이냐 구한 거야. 그럼 이용객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를부터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부터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점유율을 모르면 이용객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점유율을 잘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용객수는 얼마죠? 지금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는 얼마죠? 10만 명. 10만 명의 몇 프로를 이용한다? A 쇼핑센터를 50% 이용하니까 그러면은 얼마죠? 5만 명이 되겠죠. 자, 이 말은 이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 10만 명이 A 쇼핑센터를 우리가 5만 명이 이용하면 나머지 5만 명은 얼로? 나머지 5만 명은 B 쇼핑센터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우리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돼? 가끔 있죠. 또 하나 더 생길 수 있죠. C 쇼핑센터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지역 내. 생기면 다른 지역의 고객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 고객 뺏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점포가 또 생기면요, 다른 이 쇼핑센터의 고객이 줄어들어요. 그럼 매출액도 줄어들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 한쪽이 생겨서
어떻게 그래? 매출액이 증가하면 다른 쪽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인구는 한정됐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제로 썸 게임이라고 해요. 뭐 들어보긴 들어봤을 겁니다. 제로 썸 게임. 한쪽이 이익을 보면 나머지 한쪽은 그 이익만큼 손해를 보는 거. 제로 썸 게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로 썸 게임이라는 지문은. 제로 썸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허프의 모형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소비자 거주지에서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우선은 A 쇼핑센터의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의 영향을 받고, 또 소비자 거주지에서 A 쇼핑센터까지 뭐 거리의 영향받고, 또 경쟁 하나 생기죠. 경쟁 쇼핑센터의 뭐 수 몇 개냐, 하나나 두 개냐, 세 개냐, 경쟁 쇼핑센터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뭐 여기 뭐 1이다, 뭐 3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집니다. 그런 거 풀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에 안 내요, 출제원들이. 예? 출제원들이 2도 어려운데 무슨 1, 2, 3을 내요. 예? 나중에 문제 보면 막 그런 문제도 막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출제 안 합니다. 항상 뭐일 때만 출제한다? 예, 1일 때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 걸 출제합니다. 자, 허프의 모형 꼭 잘 기억을 합니다. 확률 떠올려야 돼, 확률. 예, 올해는 점포가 2개가 아니라 3개를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로 가시면은 넬슨이 나오죠. 넬슨. 자, 넬슨을 보면요,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넬슨은요 점포를 경영하는 주체. 그럼 뭐야? 점포, 우리 경영 주체 하면은 점포 주인이 되겠죠. 이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를 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상고,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를 입지하는 8가지 원칙을 제시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뭐 보면 뭐 상거래 지역의 적합한가, 적합 지점이라든지 경합의 최소화라든지 용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든지 뭐 많아요. 누적, 집중, 흡인력이 있느냐, 고객을 중간에 유인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이걸 암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들도 암기 안 되는데 어떻게 암기해? 한번 그런 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 넬슨은 그 8가지 원칙 중에서도 뭐를? 넬슨은 양립성을 강조해요. 이 8가지 원칙 중에서도 양립성을 강조합니다. 양립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에 고객을 서로 주고받아요.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는 형상을 얘기해요. 양립성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요, 요즘 병원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국. 그게 양립성이에요. 네, 양립성. 예? 자,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2023년도에 진짜 바글바글 했던 것 같아요. 2023년도. 한번 지금부터 한 15년 뒤로 한번 기억을 돌아가시면 돼. 그때 제일 장사 잘 됐던 업종 중에 하나가, 나이트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 나이트 다 무너졌어요. 예? 전국에. 예? 장사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진짜 장사 잘 됐어. 월드컵 뭐 분위기도 있고, 하여튼 그때는 장사 잘 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가서 춤을 추고 뛰다 보면은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어야잖아요. 그래서 나이트 옆에 양평 해장국집이 그리 잘 됐어요. 예? 신사동 나이트 옆에 양평 해장국집이 있어요. 잘 됐어. 뭐 손님이 새벽 5시 막 줄 서서 기다려. 예? 그런데 문제는 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장사 잘 되니까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리니까 점포 옆에를 확장해서 더 넓혔어요. 그런데 나이트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손님이 팍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는 비싸죠. 해장국 먹으러 온 사람도 줄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망하는 거야. 둘 다 망하는 거야. 장사 둘 다 잘 되면요, 둘 다 잘 되고 둘 다 망하면 둘 다 망해. 예? 양립성이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 여기 원래 외국 이론이잖아.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많이 드시는 게 점심에, 여러분 우리는 점심 시간이 있지만 외국에는 점심 시간이 없어요. 점심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 있지. 외국에는요, 그 일하면서 그 먹은 거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1시간 나가서 뭐 30분 나가서 먹으면 한 30분 더 일을 하면 돼요. 딱 8시간이에요. 8시간. 예? 딱 채우는 거. 우리처럼 뭐 정신적 합친 8시간 그게 아닙니다. 8시 딱 채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 점심 안 먹으면 5시 퇴근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가는 거예요. 늦게 출근하면 늦게 근무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햄버거를 많이 먹어. 그래서 간단히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소화 안 되잖아요. 꼭 마지막에 먹는 게 있어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햄버거집 옆에 아이스크림점이 장사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퇴진해요. 뉴욕에서. 예? 그래서 한국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장사해서 돈 벌어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롯데리아든지 옛날 보면 그 KFC 그 옆에 베스킨 라빈스가 꼭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양립성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중개업소 손님을 할 때는 점포를 잘 봐야 돼. 상가. 어떤 점포가 들어가야 고객을 주고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걸 잘 하면은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으로서 기초는 된 겁니다. 양립성이 그래서 여러분 실무에 상당히 중요해요. 이 양립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가면은 여러분 교재에 크리스탈러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밑에. 자, 이것은 1933년에 나타난 이론입니다. 자, 이 크리스탈러라는 학자는 1933년도에 독일입니다. 이 독일 남부 도시가 발달해 있거든요. 이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이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탈러에 뭐가 나오냐면 중심지 이론인데,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요, 이 개념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은 우리가 재화,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이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우선 용어를 출제를 하는데 이 중심지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중심지라는 것은 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해요. 자,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어디? 배후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 지역을 뭐라고 하죠? 중심지라고 해요. 중심지 개념.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이 있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소가 바로 뭐가 돼요? 중심지. 중심지가 돼요. 자, 그런데 중심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은 재화의 도달거리입니다. 자, 지금 여기 중심지거든요. 그럼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을 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그것까지는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있죠? 어느 지역까지는 공급할 수 있다 있잖아. 거기 넘어가는 우리 배달 못하겠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있어요. 가장 먼 거리. 가장 먼 거리를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 가장 먼 거리를 연결하면은 요 사이가 바로 뭐가 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재화의 도달 거리다. 이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요 선 있죠? 요 선이 뭐냐? 수요가 뭐가 될 때까지? 예? 수요가 0. 예? 수요가 0이 될 때까지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럼 요걸 넘어가면 수요가 마이너스로 하니까 어떻게 공급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재화의 도달거리. 그런데 또 최소 요구치가 있어요. 이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물건을 팔아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망할 수도 있거든요. 안 팔려서. 그래서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매출액이 얼마 이상은 돼야 돼.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때 그래서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이라든지 고객 수라든지 아니면 수요의 수준을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 그러면 요 범위죠. 자, 요 범위 내에서까지 와서 물건을 사면 우리는 최소한 매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이 중심지 있는 점포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매출액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객의 수 또는 수요의 수준을 요 빨간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프랜차이즈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 프랜차이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치킨집 아니에요. 커피 전문점이에요. 여기에 다방이라는 게 없어졌어, 이제. 다방이라는 게. 다방은 이제 구시대 유물된 거예요, 용어가 이제. 이제 커피 숍, 커피 전문점 시대입니다. 제일 많아요. 우리 동네도 옛날에 없었다가 지금요 12개야. 우리 집 반경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방 다 있어요. 예? 예? 저는 이제 우리 집 앞에 저는 EDR 갑니다. 커피 마시게. 싼 것 같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 취향에 따라가. 할리스도 가고, 엔젤물 거기도 가고, 스타벅스도 가고, 다 있어요. 보면은. 이제, 저도 한번, 우리는 다 가봅니다. 이디야도 가보다가, 왜 가본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은. 나중에 분석한 뭐가 있어서. 근데 거기 가보면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몇 잔을 팔아요. 여러분, 우리 강남역 가면요. 교보문고 있어요. 강남역, 신노년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교보, 거기 빌딩 있어요. 그 빌딩 옆에 2층에 뭐가 있냐면요. 파스쿠치가 있어요. 2층에 파스쿠치인데 그거 제자입니다. 그거 웃기게 만든 그거거든요. 파스쿠치인데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3,500만 원이에요. 월 임대료가. 그 커피 몇 잔을 팔아야 되느냐 이거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닭집은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돼? 하루 몇 개를 팔아야 돼? 통닭은 물어봤어. 하루 몇 개 파냐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 하루에 30개를 팔아야 최소한의 매출액이 된대요. 하루 30개. 예? 그런 식으로 하루에 커피를 몇 잔 팔아야 그런 걸 하는 게 무슨 거죠?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 범위. 자, 그러면은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거리 이 그림에서 보다 작아야 어떻게 돼요? 중심지가 성립을 해요. 만약에 부등호가 방대되면은 중심지는 점포들이 도산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심지 개념, 재화의 도달거리 개념, 최소 요구치 범위의 개념, 그리고 중심지가 성립하는 조건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중심성, 이 중심지의 이 중심성이 어디까지 미치냐 이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탈료는 중심지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고차원 중심지 하면은 중심지, 요 중심지에 있는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고차원 중심지, 대표적으로 백화점, 할인점. 고객이 원그레스까지 찾아오죠. 고차원 중심지. 그럼 저차원 중심지의 대표적 하면은 편의품점.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 분점은 고객이 어떻게 돼요? 먼 지역에서 안 오잖아요. 가까운 지역에서 오는 거지. 편의품점이 대표적인 저차원 중심지입니다. 그럼 중차원 중심지 하면은 일정한 범위를 가진 우리 학교야. 학교의 뭐죠? 학군. 학교의 학군. 일정한 범위를 가진. 학교가 대표적인 중차원 중심지라 보면 돼요. 그래서 중심지 개념을 이렇게 세 가지로 크리스탈로는 우선 보고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선 기초죠. 개념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범 교수가 나옵니다. 자, 12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애플범 교수가 나오는데 애플범 교수는 CST 애플봄 또는 애플바움이라고도 하는데 자, C는요, 커스터머, 고객 또는 소비자로 번역하면 돼요. 그리고 S는요, 스파팅, 분포야. T는 테크니크, 기법. 그래서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해요. 소비자 분포 기법. 예? 자, 시험 지문으로서는 그냥 원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CST. 아니면은 CST하고 어떻게 돼요? 관료해서 소비자 분포 기법. 이렇게도 출제할 수도 있고. 우리 원어도 가끔 출제해버립니다. 그냥 CST. 자, 여러분이 현재 영업 중인 시설 이마트가 있어요. 현재 영업 중인 시설인 이마트가 있는데 이 이마트에 여러분은 물건을 사러 옵니다. 그럼 사러 많이 오겠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 표본, 샘플링, 표본을 추출해서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이제 하겠죠. 그럼 인터뷰를 해서 지도상에 어디에서 오는지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 이마트의 상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ST는 지리적으로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을 하기 위한 기법이 바로 CST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와서 이마트 가면은 한 달에 몇 번 오느냐, 1년에 몇 번 오느냐, 한 번에 왔을 때 물건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오면 주요 사는 품목이 뭐냐, 이런 걸 다 드러나요. 카드 끌어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한다? 여러분에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분석? 요즘 여러분 많이 귀에 익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요. 정형화된, 비정형화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대량의 자료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뭐 하냐? 고객이 오면은 어느 매출인데 이 사람 오면은 콩나물 사는데 두부도 같이 사더라. 그러면 콩나물 두부를 같은 상품 배열굴에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넣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상품 배열을.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 라면 사러 왔는데 꼭 물도 같이 사더라. 그 물 옆에 라면을 넣는 거예요. 예? 그 물 품목 옆에 바로 라면 품목. 그래야 동선이 작아지면서 딱딱 이제 쇼핑 대기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CST가 고객의 특성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오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적게 온다. 그럼 왜 적게 오냐? 또 분석이 돼. 그럼 또 뭐를 해야 돼? 광고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돼. 광고,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게 CST인가요? 상당히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도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여러분도 저런 거 빅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점포 어디 열 거냐? 그럼 그 지역을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합격을 하거든 운전면허증도 필수고, 블로그도 필수고. 여러분 블로그 없으면 장사 안 돼요. 중개업소. 그래서 블로그 만드는 것도 합격하면요 실무 교육할 때 가르쳐 드려요. 블로그 만드는 거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보통 중개업소 하면요 전에 며칠 전에 동탄 가보니까 5명 근무하더라고요. 한 중개업소에 블로그 담당, 인터넷 담당, 분양권 담당 다 있어.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자, 우선 CST 기본 개념 하나 살펴봤고요. 자, 123페이지로 가서 공업입지론을 갑니다. 자, 123페이지 보시면은 이 공업입지론인데 1909년
아유, 여기 오래됐죠? 그 뭐 100년 이전이네요. 예, 1909년에 예, 독일에 알프레드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프레드 베버라는 학자는 공업 입지 이론을 전개시켜요. 이 공업 입지의 관하라는 저서를 통해서 최초의 공업 입지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 베버의 이론이 바로 무슨 이론이냐면은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해야겠죠.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을 보면은 비용이 뭐가 된다? 말 그대로 비용이 최소.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선 베버는 또 최초입니다. 그럼 공업 입지론 나오면 또 최초가 또 자주 출제하죠. 우리 상업 입지론 최초하면 누구? 레일리가 많이 출제되듯이 우리 공업 입지론은 베버입니다. 베버. 자, 그래서 베버는 1909년 이 당시 독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버는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수송비라든지 노동비를 뭐라고 하죠? 인건비, 즉 임금이에요. 임금. 그리고 또 집적. 여러분, 집적이란 건 뭐냐면요, 집적은 한 장소에 공업이 모이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집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요인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베버는 1909년 이 당시에 독일의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요인보다 뭐가? 수송비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베버는 다른 요인보다 수송비를 뭐 한다? 가장 중요시 여긴다. 수송비, 이 1909년 이 당시, 지금도 수송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당시도 이 수송비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베버는 이 수송비는 제품 생산에 드는 원료가 있거든요. 원료, 그리고 제품의 무게, 중량이죠. 원료와 제품의 무게, 또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 원료는 어디까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 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 이 거리에 의해서 수송비는 뭐한다? 결정된다고 주장을 해요. 베버. 그래서 베버는 이 내용 중에서 베버는 노동비, 집정력, 요 2가지 다른 생산 조건, 노동비라든지 집정력과 같은 다른 생산 조건이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일정이라는 건 변화가 없다. 노동비나 집정력과 같은 다른 생산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면은 뭐에 영향받겠어요? 여기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수송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최소, 수송비가 뭐가 되는지요? 최소의 수송비나 운송비 같은 말입니다.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우리는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베버. 그러니까 항상 포인트는, 그래서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베버입니다. 베버 하면 이제 여러분 꿈속에서도 뭐만 떠올라야 돼요? 수송비가 떠올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림을 이용한 내용이라든지 다른 학자는 우리 나중에 배우고, 우선 최초는 베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베버. 자, 125페이지의 중간에 가면은 원료 지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중간에 가면은 원료 지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원료 지수. 자, 원료 지수를 우리는 M으로 보는데, 이 베버는, 자, 알프레드 베버는 원료를 크게 둘로 봅니다. 보편 원료라는 게 있어요. 이런 보편 원료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이런 물과 같은 건데, 그래서 수송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편제 또는 국지 원료는요, 특정 지역, 여러분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대표적으로 요즘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라든지, 예? 이런 거, 예?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
예? 그러면 이러한 원료는 수송비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배버는 원료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요. 원료 지수는 편재 또는 국지 원료의 무게, 이 중량을 뭘로 나눠준 거죠? 제품의 중량. 우리가 완성된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걸 배버는 원료 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배버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면 편재 원료의 중량이 완성된 제품의 중량보다 더 크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생산하면요, 원재료를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 입지하면 안 되고, 이때는 편재 원료의 중량이 클 때는 편재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해야 돼. 예? 원재료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편재 원료가 있는 장소에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그럼 이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뭐한다? 감소하는 산업. 이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인 게 뭐냐? 시멘트 산업입니다. 시멘트, 석회석을 가공해서 가루로 해서 시멘트 포로 만들죠.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운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 뭐 이런 데 보면은 영월 되면 동그란 통 그거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러면 저 시멘트구나. 예? 중량 감소 산업, 시멘트 산업이 대표적이고요. 또 편재 원료를 또 많이 사용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통조림 공업, 이런 것은 원료가 있는 산지에 입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은 중량 감소 산업, 또 편재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 뭐 이런 것은 여러분이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된다.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이라든지. 그런데 이럴 경우는 뭐죠? 편재 원료의 중량보다 뭐가 커요? 제품의 중량이 커요. 이때는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 안 돼. 원료 산지에서 생산해서 시장까지 운송하면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때는 어디에? 소비지인 어디에 입장해야 됩니다? 시장에 입장해야 돼. 시장 또는 소비지. 시장, 소비지,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장에 입지한다. 그럼 이것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제품의 중량이 증가를 해요. 이번은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맥주, 청량음료 같은 산업이고,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이라든지, 또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 이것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뭐다? 유리하다라는 것. M이 이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 대표적으로 어느 장소에 입지하든 관계없다. 자유입지형 산업. 자유입지형 산업인데 대표적으로 뭐냐? 자유입지형 산업의 대표적인 것은 항공기 산업이에요. 항공기 산업. 어느 장소 지역에 입지하든 관계없다.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항공기 산업 하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귀에 익은 회사, 비행기, 대한항공 비행기 만들어요.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보잉 747 많이 타잖아요, 여러분. 에어버스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잉 747 제일 많이 탈 건데. 대표 두 개잖아요. 에어버스, 보잉. 보잉 본사가 어디냐면요, 시애틀에 있어요. 미국 시애틀 보잉 본사입니다. 근데 이 시애틀이 거기에 오너 되시는 분이 어떻게 돼요? 보잉 사장이 이렇게 회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싸워서 막 좀 기업을 좀 많이 폄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보잉사가. 그래서 우리 보잉인사 본사를 이전한다 했어. 시애틀에서 어느 쪽으로? 시애틀에서
어느 쪽으로 애틀란타로 이전한다 하니까 날랐지. 남부 수도 옛날 애틀란타 이전한다니까 회사만 가면 돼. 입지에 관계 없으니까. 왜? 전 세계 각국에서 부품만 가져다서 조립해서 비행기 띄우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 입지에도 관계없어. 간다니까 날랐어. 그래서 어떻게 돼? 시애틀 어떻게 돼? 시장이 뭔다. 주민들이 가면 엄청난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돈 빠져나가잖아요. 시애틀 죽어요. 도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애틀 시장에 항복을 하지. 기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업 유치가. 그래서 항공기는요, 어느 지역에 입지하든 관계가 없는 산업. 예? 부품 조립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건 자유입지형 산업. 그리고 노동지향형 입지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지향형은요, 말 그대로 미숙련공을 많이 이용을 해야 돼.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금도 많이 싼 지역에 입지를 해 유리한 산업으로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쭉 많이 가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가서 많이 하는 산업, 섬유 산업. 예? 중국은 이제 안 가죠. 저쪽으로 가잖아요. 더 임금이 싸잖아요. 의류 산업, 또 신발 산업, 이런 산업이 대표적인 뭐다? 노동 지향형 입지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집적이란 말 나와요. 집적. 자, 여러분 집적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으니까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해. 여러분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하면 뭐가 좋아요? 예?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또 생산된 제품 비슷할 거 아니에요. 공동 수송, 배송을 함으로써 생산비를 대폭 뭐한다?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 비중은 적게 들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열화된 그러한 산업인 경우에 우리는 집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럽에 가면요, 벨기에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벨기에 엔트워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엔트워프.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엔트워프 도시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화학 공장은 다 있어요. 화학 공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생산하는 게 조건이 뭐냐? 유럽 내부니까 내륙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강을 따라서 유럽 전 국가를 오염시키니까 오염물질 배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벨기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장 조건은 뭐냐? 환경 오염물질을 100% 정화할 수 있는 기업만 들어갈 수 있다. 뭐 미국의 뭐 대표적 뭐 듀폰 같은 거 대표적 화학 아닙니까? 넘버원이잖아요. 이런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LG화학 들어갈 수 있냐? LG화학은 못 들어갑니다. 100% 정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영국 갑니다. 예? 바다 건너서 내륙 못 들어갑니다. 예? 화학공장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듀퐁이 우리나라 화학회사를 설립하겠다. 그러면 오케이를 해줘야 될까요? 반대를 해야 돼요. 오케이 해줘야죠. 우리나라 국민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뭐다? 우리나라 국민은요, 누가 하나 어싸 하면 다 어싸야. 그래서 전라도, 예, 듀퐁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린 100% 정화할 수 있다. 안 믿는 거야. 예? 전라북도 지사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결국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어디 갔냐?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듀퐁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방문했을 때 그 공장 방문, 야, 이런 공장, 선진국도 우리나라 이런 공장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서 쫓겨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100% 정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핵, 요즘 뭐 원자력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우리 정화, 우리나라 폐기물 우리는 처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매립을 하잖아요. 우리는 핵 폐기물 매립입니다. 매립이고, 미국과 러시아는 핵 폐기물 정화를 해요. 기술의 차이입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술이 그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산업은 기술. 집적 지향형 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집적하는 게 있죠. 판교가 뭘로 집적하고 있어요? 판교는 IT로 집적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게 중요합니다. 집적해야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자, 우선 용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126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자, 입지 개수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